예림아, 놀자. 예림 TV. 빨강 부채, 파랑 부채. 옛날에 심심한 걸 못 참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아유 심심해라. 아휴 심심해. 할아버지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늘 재미난 게 없을까 이리 기웃 저리 기웃했죠. 어느 날 할아버지는 어슬렁어슬렁 길을 걷다가 비단 주머니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뭐지?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주머니를 열어보니 빨강 부채와 파랑 부채가 들어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빨강 부채를 팔랑팔랑 붙이자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었어요. 그런데 코가 간질간질 움찔움찔 이상했어요. 할아버지가 만져보니 코가 엄청나게 길어져 있었어요. 아이쿠, 이를 어쩌지? 할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에 파랑 부채를 팔랑팔랑 붙였어요. 그랬더니 코가 쏙 줄어들지 뭐예요. 우와, 이거 신기한걸? 요술 부채잖아. 할아버지는 코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무척 재미났어요. 부채를 가지고 놀던 할아버지에게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빨강 부채를 들고 황영감 집으로 갔어요. 황영감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영감님, 날도 더운데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마침 나도 심심하던 참인데 잘 됐군. 할아버지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며 빨강 부채를 살살 붙여주었어요. 그랬더니 황영감 코가 쭉쭉 길어졌어요. 황영감은 그것도 모른 채 이야기가 재미있다며 껄껄 웃었어요. 이만하면 되겠어. 할아버지는 얼른 빨간 부채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황영감이 몹쓸병에 걸렸대. 무슨 병이래? 그게 글쎄 자기도 모르는 새 코가 엄청 길어졌다지 뭐야. 사람들 모두 수군수군 소곤소곤 됐어요. 소문을 들은 할아버지는 속으로 킥킥 웃었어요. 용하다는 의원들도 황영감 코를 줄이려고 했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어요. 아이고, 내 코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황영감은 결국 동네에 방을 붙였어요. 코를 줄여주는 사람에게는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황영감의 재산이 탐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황영감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코를 때려도 보고 뜨거운 물에 담가도 보고 천으로 힘껏 눌러도 보았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황영감은 길어진 코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갔어요. 어디 이제 한번 가볼까? 할아버지는 콩가루로 만든 가짜 약과 파랑 부채를 들고 어슬렁어슬렁 황영감을 찾아갔어요. 영감님, 제가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약을 구해왔어요. 할아버지가 약을 내밀자 황영감은 냉큼 받아 꿀꺽 삼켰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옆에서 살랑살랑 파랑 부채를 붙였지요. 황영감은 얼른 코를 만져보았어요. 옳구나, 짧아졌어. 내 코가 다시 짧아졌어. 황영감은 뛸 듯이 기뻐하며 할아버지 손을 덥석 잡았어요. 자네 덕에 내 병을 고쳤네 그려. 약속대로 내 재산의 반을 주겠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요술 부채 덕에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된 할아버지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부르기만 하면 하인들이 온갖 맛난 음식을 차려왔지요. 할아버지는 할 일이 없어 날마다 먹고 자고 했어요. 아휴, 놀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이고 심심해. 아이고 심심해. 심심한 걸 못 참는 할아버지는 몸이 근질근질했어요.
할아버지는 마루에 누워 빨강 부채를 슬렁슬렁 붙였어요. 부채를 붙일 때마다 코가 쭉쭉쭉 길어졌지요. 코가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는 호기심에 계속 빨강 부채를 붙였어요. 길어진 코는 귀와 지붕을 뚫고 올라갔어요. 아이코! 할아버지는 코가 아픈 것보다 더 길어지면 어찌 되나 궁금했어요. 팔랑팔랑 빨간 부채를 붙일 때마다 코는 고무줄처럼 쭉쭉 길어졌어요. 하늘에 떠있는 코를 보고 새들이 부리로 콕콕 찢기도 했어요. 아, 따가워! 뭐지? 할아버지는 코가 따가워도 계속 부채를 붙였어요. 코가 구름을 뚫을 때는 시원하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코는 점점 뻗어나가 하늘나라 정원까지 뚫고 올라갔어요. 그때 하늘나라 정원에서 옥황상제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저것이 무엇인고? 글쎄요. 저렇게 움찔거리며 자라는 것은 처음 보는 것이라서. 신하들은 당황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한편 할아버지는 코가 너무 간질간질했어요. 에취! 할아버지가 재채기를 하자 코 속에 코딱지랑 콧물이 옥황상제 얼굴로 튀었어요. 이런 고양 것 같으니라고. 여봐라, 저것을 당장 꽁꽁 묶도록 하라. 아이고, 코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킁킁! 다시 줄여야겠어. 할아버지는 서둘러 파랑 부채를 살랑살랑 붙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코가 줄어들면서 할아버지 몸이 점점 위로 둥실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우와, 내 몸이 떠오르네. 신기한걸. 어린아이처럼 신이 난 할아버지는 계속 파랑 부채를 붙였어요. 할아버지 몸은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오호라, 꼭 새가 된 것 같구먼. 할아버지 몸은 풍선처럼 붕붕 떠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가 하늘나라 가까이 다다를 때였어요. 하늘나라 청소부가 마침 정원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부는 정원 기둥에 무언가가 꽁꽁 묶여서 움찔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에이, 누가 이런 지저분한 걸 여기에 묶어 놓은 거야? 청소부는 얼른 끈을 풀어버렸어요. 끈이 풀리자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고, 사람 살려! 할아버지는 그만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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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두박질 치고 말았답니다. 방귀쟁이. 보름달이 둥실 떠오른 날밤, 달 속을 가만히 올려다보세요. 달 속에 흐릿한 그림자 하나가 보이지 않나요? 토끼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있다고요? 맞아요. 달 속에는 토끼가 살고 있어요. 쿵덕쿵 쿵덕쿵 절구를 찢는 옥토끼랍니다. 옥토끼가 어떻게 달에서 살게 되었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옛날에 이서방과 김서방이 살았어요. 둘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하지만 만나기만 하면 눈을 부라렸어요. 내 방귀는 아무도 못 당해. 이서방의 방귀 자랑에 김서방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흥, 내 방귀가 센지 자네 방귀가 센지 어떻게 알아? 둘은 서로 자기 방귀가 더 세다며 우겼어요. 어느 날 김서방이 이서방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봐, 내 방귀가 얼마나 센지 아는가? 채, 얼마나 센데? 이서방은 코를 후비며 물었어요. 내 방귀로 말할 것 같으면 뽕 하고만 끼어도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진다네.
이서방이 별일 아니라는 듯 코딱지를 튕겼어요. 그깟 나뭇잎쯤이야. 난 슬쩍 뽕 하고 끼어도 열매가 후두둑 떨어진다네. 이서방의 말에 김서방이 싱긋 웃었어요. 그래? 그럼 오늘 나랑 방귀 시합하려나? 누구 방귀가 더 센지 결판을 내세. 좋네. 그럼 내 방귀 맛부터 보게. 이서방이 먼저 뿡 하고 방귀를 뀌자 김서방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순간 김서방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제법이군. 하지만 나한테는 안 되지. 김서방이 궁둥이를 쭉 내밀고 뿡 하고 방귀를 뀌자 이서방네 배나무에서 배가 우두둑 떨어졌어요. 순간 이서방의 콧구멍이 벌렁거렸어요. 우리 집 배를 다 못 쓰게 만들었겠다. 이서방은 배에 힘을 주고 궁둥이를 쑥 내밀었어요. 그러고는 뿡뿡뿡 하고 방귀를 뀌었어요. 순식간에 김서방네 집 안방 문과 부엌문이 휙휙 날아가 산꼭대기에 푹푹 꽂혔어요. 김서방, 내 방귀가 자네 집 문을 정확하게 산꼭대기에 꽂는 걸 보았지. 이서방이 제 엉덩이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감히 우리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겠다. 김서방이 엉덩이를 실룩였어요. 그래? 이번에는 힘 좋은 내 방귀 맛 좀 보게. 김서방이 뿡뿡 방귀를 뀌자 이서방 집 초가지붕이 휘리릭 날아가 마을 어귀 시냇가에 뚝 떨어졌어요. 아니, 이 몹쓸 녀석이 우리 집 지붕을 다 날려? 우리 집 문을 날린 건 누구시더라? 두 사람은 눈을 부릅떴어요.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치, 그럼 무서울 줄 알고? 자네 방귀는 내 방귀에 안 돼. 두 사람의 쉴 수 없는 방귀에 온 마을이 들썩였어요. 이서방 방귀에 김서방네 염소떼가 구름까지 올라갔다가 논바닥에 툭! 김서방 방귀에 이서방네 황소가 산 너머로 날아갔다가 갯벌에 철포덕! 방귀 시합은 땅거미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때 먹이를 찾아 김서방네를 기웃하던 토끼가 방귀 소리에 놀라 절구로 쏙 들어갔어요. 옳거니 이번에는 이 절구 맛 좀 보거라. 김서방은 뿡! 방귀 한 방에 절구를 이서방에게 날려보냈어요. 나도 받았으면 줘야겠지. 이서방도 질세라 방귀를 뿡 뀌어서 받아쳤어요. 김서방과 이서방은 온 힘을 다해 아랫배에 힘을 모은 뒤 힘차게 방귀를 뀌었어요. 뿡! 뿡뿡! 뿌룩뿌룩 뿡뿡! 두 사람이 동시에 절구를 향해 방귀를 뀌자 토끼가 든 절구가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절구는 토끼를 실은 채 순식간에 달나라까지 날아갔어요. 어리석은 방귀쟁이들 같으니 그깟 방귀 시합하느라 집도 망가뜨리고 가축도 잃다니 쯧쯧. 달나라에 도착한 토끼는 당근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를 보고 입이 쩍 벌어졌어요. 우와, 정말 멋진 곳인데. 토끼는 달나라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히히, 방귀쟁이들한테 고마워해야겠군. 지금도 토끼는 달나라에서 살고 있대요. 그 토끼가 바로 옥토끼랍니다. 금고수를 버린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우애가 깊은 두 형제가 살았어요. 형제는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초가집에서 꼬르륵 꼬르륵 굶기도 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형제는 언제나 콩 한 톨도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댁에서 잔치를 연다는 소식이 왔어요. 형님, 큰 댁에 가면 먹을 게 많겠지요? 보찜을 싸며 아우가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다. 모처럼 배부르게 먹겠구나. 형도 맞장구 쳤어요. 형제는 배를 타러 나루터로 향했어요. 산길을 지나는데 아우가 무엇인가를 발견했어요. 형님, 저기 뭔가 반짝거려요. 동생은 가까이 가서 반짝이는 물건을 집어들었어요. 금구슬이에요. 그것도 2개나 있어요. 형은 아우가 발견한 금구슬을 보고 기뻐했어요. 잘 됐구나. 잘 됐어.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우는 환하게 웃으며 큰 구슬을 형에게 내밀었어요. 내가 주었으니 둘 다 내 거야. 형은 손을 내저었어요. 형님이 이 길로 가자고 해서 얻은 것이니까 이건 형님 거예요. 형제는 사이좋게 금구슬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러고는 서둘러 나루터로 갔어요. 뱃사공이 형제를 반갑게 맞았어요. 큰 댁에 가는 길이지? 그 댁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들 가더구먼. 네. 형제는 쭈뼛쭈뼛하며 배에 올라탔어요. 금구슬을 저고리 속에 감추느라 신경이 쓰였거든요. 배는 강을 가르며 나아갔어요. 형과 아우는 등을 돌리고 앉아 희죽희죽했어요. 금구슬을 팔아 맨 먼저 뭘 할까? 아우는 머릿속으로 하나 둘 순서를 정했어요.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어야지. 그런 다음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마당에는 감나무도 심어야겠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 가만히 있자. 돈이 부족하진 않을까? 갑자기 든 생각에 아우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때 물살이 거칠어지면서 배가 울렁울렁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에이, 내가 더 큰 구슬을 가졌어야 했는데. 아우는 속으로 투덜대며 슬쩍 형을 쳐다보았어요. 형은 저고리를 단단히 부여잡고는 잔뜩 웅크리고 있었어요. 배가 다시 한번 크게 출렁거렸어요. 아우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형의 가슴에 얼굴을 쾅 찧었죠. 그러자 형님이 아우를 획 밀쳤어요. 조심하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우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형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죠. 그 금구슬은 내가 준 거라고. 분한 생각에 부들부들 떨던 아우는 문득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맙소사, 저게 정말 나야? 잔뜩 일그러진 표정에 저고리를 꽉 쥔 모습이 마치 도깨비 같아 보였죠. 그래, 모두 다 금구슬 때문이야. 아우는 금구슬을 꺼내 강으로 휙 던졌어요. 아니, 그걸 왜 버리는 거야? 형이 놀라 소리쳤어요. 금구슬 때문에 자꾸 욕심이 생기고 형님이 미워지지 뭐예요. 전 금구슬보다 형님이 더 소중해요. 아우가 말했어요. 그러자 형도 금구슬을 강으로 던졌어요. 형도 동생과 똑같은 마음이었지요.
형제는 마주보며 다정하게 웃었어요. 이윽고 배가 나루터에 도착했어요. 형제는 손을 꼭 잡고 힘차게 걸어 나갔답니다. 심청전. 옛날 어느 마을에 앞 못 보는 선비가 살았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착한 부인과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런데 부인이 아이를 낳자마자 시름시름 앓았어요. 여보, 우리 아이 이름을 청이라고 지어요. 청이를 잘 부탁해요. 안 돼요. 부인, 청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하오. 하지만 부인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홀로 남은 청이 아버지는 청이를 정성껏 키웠지요. 청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예쁘게 자랐어요. 청이는 어머니를 닮아 착하고 부지런했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 이제부터 내가 편하게 해드려야지. 청이는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어요. 하루는 청이 아버지가 청이를 마중 나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람 살려! 나 좀 살려주소! 다행히 몽운사 스님이 청이 아버지를 구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스님. 부처님이 절 살려주셨나 봅니다. 그러고는 청이 아버지는 앞 못 보는 자기 신세를 한탄했어요. 정말 안타깝구려. 우리 절에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고 부처님께 빌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말이요. 그날부터 청이 아버지는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스님에게 덜컥 공양미를 약속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청이가 거듭 묻자 아버지가 마지못해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눈을 뜰 수 있다니 좋은 일이잖아요. 부처님의 은혜로 쌀도 곧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뒤 뱃사람들이 바다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청이는 몰래 뱃사람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고는 아버지를 위해 쌀 300석을 받고 제물이 되기로 했어요. 다음 날 뱃사람들이 청이를 데리러 왔어요. 그제야 청이 아버지는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부디 몸 건강하세요. 청이는 눈물을 삼키며 발걸음을 뗐어요. 안 된다, 청아. 내가 너를 바라 눈을 사겠느냐. 이보시오, 뱃사람들. 차라리 날 데려가시오. 청이 아버지는 울부짖으며 청이를 쫓아갔어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 나 없이 어찌 사실까? 배에 올라탄 청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어느덧 배는 인당수에 다다랐어요. 뱃사람들이 북소리를 울리며 제사를 지냈어요. 아버지! 청이는 뱃머리에 서서 두 눈을 꼭 감고 바다로 풍덩 뛰어내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청이가 눈을 떴어요. 청아, 엄마다. 청아. 청이 어머니가 선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언제나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예쁜 딸 청아, 나도 정말 보고 싶었단다. 그럼 이제부터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나요? 청아, 아직은 때가 아니란다.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잘 모시렴. 잠시 뒤 청이를 태운 연꽃 수레가 인당수 위로 동시에 떠올랐어요. 여보게들, 저 꽃 좀 보시오.
뱃사람들은 신기한 생각이 들어 연꽃을 건져 올렸어요. 아무래도 하늘이 내린 꽃인 것 같으니 임금님께 바칩시다. 연꽃은 궁궐의 연못에 띄어졌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연꽃이구나. 그때 연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며 꽃봉오리가 살며시 열렸어요. 연꽃 속에는 아름다운 청이가 서 있었어요. 아니, 그대는 누구시오? 청이는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일을 임금님에게 들려주었어요. 왕비를 병으로 잃고 외로웠던 임금님은 청이를 왕비로 맞이했어요. 하지만 청이는 아버지 때문에 늘 근심이 가득했어요.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청이 아버지를 찾아오라고 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궁궐에서 맹인 잔치를 열면 어떻겠어? 임금님의 말에 청이는 희망을 품고 잔칫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잔치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눈을 뜨셔서 안 오시나? 병이 나서 못 오시나? 그때 한 맹인이 나타나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어요. 저는 딸을 팔아 죽인 죄인입니다. 큰 벌을 내리소서. 분명 아버지 목소리야. 아버지, 저 청이에요. 정말 내 딸 청이란 말이냐? 내가 살아있단 말이냐? 순간 주위가 밝아지더니 청이 아버지가 눈을 번쩍 떴어요. 보인다. 보여. 청아, 내가 눈을 떴어. 임금님과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기뻐했어요. 청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골에 엄마와 오누이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엄마는 아랫마을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 알았지? 엄마는 단단히 이르고는 산길을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엄마는 떡을 얻어 집으로 향했어요. 막 한 고개를 꼴딱 넘을 때였어요. 고소한 떡 냄새가 나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엄마는 벌벌 떨면서 말랑말랑한 떡 하나를 주었어요. 호랑이는 낼름 받아서 꼴떡 먹어치웠지요. 두 번째 고개를 꼴딱꼴딱 넘을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엄마는 쫄깃쫄깃한 떡 하나를 또 주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났어요. 엄마는 마지막 떡까지 호랑이에게 모두 주고 말았어요. 마지막 한 고개가 남았는데 떡이 없으니 어쩌지? 엄마는 온몸이 부들부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마지막 고개를 꼴딱꼴딱 꼴딱 넘어가려 할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호랑이야, 이젠 떡이 없구나. 제발 살려주렴. 뭐? 떡이 없다고? 그럼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엄마를 꿀떡 삼켰어요. 호랑이는 주섬주섬 엄마 옷으로 갈아입고 오누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가늘고 고운데? 누이 동생이 말했어요. 밤길에 찬바람을 쐬어서 목이 쉬었단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심쩍은 목소리로 오빠가 말했어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쓱 내밀었어요. 손은 크고 털이 북슬북슬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오빠는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빨리 도망가야 해. 오빠는 누이 동생 손을 잡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살금살금 뒤뜰로 나온 오누이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뒤늦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흥! 뒷문으로 도망쳤군. 호랑이는 냉큼 뒤뜰로 나갔어요. 오호! 우물 안에 숨었구나. 우물 속에는 오누이 얼굴이 아롱아롱 비쳤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으려고 바둥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누이 동생이 까르르 웃었어요. 에이, 바보. 우린 나무 위에 있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옳지, 그 위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하지만 자꾸 버둥버둥 미끄러졌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쭉쭉 올라왔지. 오빠가 약 올리듯 말했어요. 호랑이는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주르륵 주르륵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노이 동생이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에이, 바보. 우리는 도끼로 쿵쿵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호랑이는 옳다구나 하면서 도끼로 쿵쿵 찍으며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된 오누이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오빠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빌었어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어린 누이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덩달아 빌었어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신기하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동아줄이 뚝 끊어졌어요. 으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때 물든 호랑이 피 때문에 수수밭이 붉어졌다고 해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노이 동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춰주었어요. 하루는 노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밤은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 오빠는 노이 동생을 위해 달이 되었고 노이 동생은 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노이 동생은 낮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눈이 부시게 햇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못 쳐다보게 했답니다. 혹부리 영감. 혹부리 영감님 복이 달랑달랑 등에 짊어진 지게는 건들건들 건들건들 지게는 도끼뿔인데 달랑달랑 혹에는 뭐가 들었나. 옛날에 착한 혹부리 영감이 살았어. 얼굴에 조롱박 같은 혹이 있어 혹부리 영감이라 불렸지. 혹부리 영감은 아이들이 놀려대도 혹 한 번 쓱쓱 쓰다듬고 허허 웃기만 했어. 하루는 착한 혹부리 영감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어.
혹부리 영감은 나무 하나 줍고 얼쉬고 또 하나 줍고 절쉬고 하며 노래를 불렀어. 나무가 지게에 차곡차곡 쌓일수록 노랫소리는 더 흥겨웠지. 이 나무는 팔아서 울 어머니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요 나무는 팔아서 울 어머니 새신 사고. 혹부리 영감은 조금만 더 하면서 자꾸자꾸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다 해가 꼴딱 진 것도 몰랐지. 파드닥 날갯소리, 부엉부엉 울음소리에 혹부리 영감은 퍼뜩 정신이 들었어. 허겁지겁 지게를 챙기고 부랴부랴 산을 내려갔지. 아이코, 여기는 아까 왔던 곳인데. 혹부리 영감은 같은 곳을 뱅뱅 맴돌았어. 아이고 허리야, 이 더는 못 걷겠다. 혹부리 영감이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보니 저쯤에 초가집 한 채가 보이는 거야. 옳지, 저기서 쉬어야겠다. 혹부리 영감은 초가집으로 들어갔어. 초가집은 몹시 낡고 허름했어. 문짝은 떨어질락 말락하고 벽에는 구멍이 뚫려 바람이 숭숭 드나들었지. 그 바람에 온갖 괴이적은 소리가 났어. 끼, 덜컹, 휘오, 쌩, 삐그덕. 휴, 간 떨어지겠네. 노래를 부르면 덜 무서우려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울 어머니 걱정할라. 나 잘 있다 전해주렴. 바람아 부는 바람아, 울 어머니 걱정할라. 나 잘 있다 전해주렴. 혹부리 영감이 한창 목청을 돋우는데 어디선가 얼쑤 하는 소리가 들렸어. 깜짝 놀란 혹부리 영감이 노래를 뚝 멈췄어. 순간 도깨비 한 무리가 나타나 혹부리 영감을 애워쌌어. 영감, 그 노랫소리 나한테 팔아. 노랫소리를 발라니, 소리는 파는 게 아니오. 혹부리 영감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어. 그래? 그럼 영감 노랫소리는 어디서 나와? 노랫소리는 목구멍에서 나오지요. 치, 거짓말. 내 목구멍에서는 노랫소리 안 나오는데. 우두머리 도깨비는 혹부리 영감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어. 그러고는 얼굴에 있는 혹을 덥석 쥐는 거야. 옳거니, 바로 이 주머니에서 노랫소리가 나오는구나. 요건 나는 없고 영감만 있잖아. 영감, 이 노래 주머니 나한테 팔아. 이건 노래 주머니가 아니라 그냥 혹이요, 혹. 그래도 나한테 팔아.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비단도 줄게. 우두머리 도깨비는 계속 졸랐어. 팔고 싶어도 못 파오. 이렇게 찰싹 붙어있는 혹을 어찌 뗀단 말이오. 걱정 마, 내가 요만큼도 안 아프게 떼어줄 테니. 우두머리 도깨비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듯 혹을 똑 뗐어. 그러고는 금이랑 은이랑 비단이랑 도깨비 방망이까지 주었지.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만나 부자가 되었다네. 금은 보아도 없고 혹까지 떼어냈다네. 혹도 떼고 보물도 얻은 혹부리 영감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 굽이굽이 언덕을 넘고 내를 건너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지. 흥, 떼어가려면 내 혹을 떼어가지. 지금 혹이 중요해요? 보물을 얻었다지 않아요? 아하, 나도 다 생각이 있어. 혹도 떼고 보물도 얻어올 테니 두고 보시오.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 옳거니, 바로 저 집이렸다.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일찌감치 초가집으로 들어갔어. 그러고는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지. 이윽고 밤이 이슥해지자 도깨비들이 하나 둘 문 앞으로 몰려들었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이때다 하고 목청을 돋웠지.
은을 준들 살쏘냐 내 노래 주머니 금을 준들 살쏘냐 내 노래 주머니 귀하고 귀하구나 내 노래 주머니. 이봐, 영감 노래도 그 주머니에서 나와? 그럼요, 노래가 솔솔 나오는 귀한 노래 주머니랍니다. 그 말이 참말이냐? 물론이죠. 혹이 아깝긴 하지만 금이랑 은이랑 비단이랑 도깨비 방망이를 주면 팔겠습니다. 우후, 그리 아까우면 하나 더 주지. 우두머리 도깨비가 혹부리 영감 턱에 혹을 척 붙였어. 노래 주머니라고?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할까 보냐?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을 흠씬 혼내주었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잘못했어요. 겨우겨우 풀려난 혹부리 영감은 혹 2개를 덜렁거리며 산을 내려왔어.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였구나. 엉엉. 선녀와 나무꾼.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이른 아침부터 나무를 하러 갔어요. 어서 참한 색시를 얻어 장가를 가야 할 텐데. 나무꾼은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산으로 향했어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달려왔어요. 나무꾼님,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나무꾼은 가엾은 마음에 사슴을 나무단 뒤에 숨겨주었어요. 혹시 이쪽으로 지나가는 사슴 한 마리 못 보았소? 사슴이요? 방금 뭔가 저쪽으로 달려가던데. 나무꾼은 사냥꾼에게 엉뚱한 곳을 알려주었어요. 고마워요. 나무꾼님 덕분에 살았어요. 은혜를 갚고 싶어요. 나무꾼님은 소원이 뭐예요? 사슴이 묻자 나무꾼은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내 소원은 참한 색시를 얻어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거란다. 나무꾼의 소원을 들은 사슴이 눈을 반짝였어요. 오늘 밤 숲속에 있는 연못에 가면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거든요. 연못에 가서 선녀의 날개옷 한 벌을 숨기세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선녀와 혼인을 하면 된답니다. 단 한 가지, 선녀가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주면 안 돼요. 아, 어쩌면 좋아. 내 날개옷이 어디 갔을까? 날개옷이 없는 선녀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선녀와 나무꾼이 혼인을 한 지 몇 해가 지났어요. 그리고 재롱둥이 아이들도 태어났지요. 나무꾼의 어머니는 다정한 아들 부부와 귀여운 손녀 손자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나무꾼의 집에서는 날마다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남부러울 게 없는 나날이었지만 선녀는 늘 마음 한켠이 쓸쓸했어요. 하늘나라 식구들은 모두 잘 지낼까? 보고 싶어. 나무꾼은 하늘을 보며 눈물 짓는 선녀가 안쓰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큰 결심을 한 듯 날개옷을 꺼냈어요. 어머나, 이건... 서방님, 딱 한 번만 입어보고 싶어요. 그럼 딱 한 번만이요. 이번만 보고 바로 돌려주어야 하오. 그런데 날개 옷을 입은 선녀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러고는 양팔로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서방님, 죄송해요. 선녀는 눈물을 흘리며 두 아이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안 돼요, 여보! 가지 말아요! 나무꾼은 그제야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절대 날개 옷을 주지 말라는 사슴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슴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그날부터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애타게 부르며 울었어요. 어느 날 사슴이 찾아와 말했어요. 며칠 뒤 보름달이 뜰 때 연못으로 오세요. 그럼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거니? 사슴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보름달이 뜬 밤, 하늘에서 두레박 하나가 슬렁슬렁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 도착한 나무꾼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기가 정말 하늘나라인가? 서방님! 아버지! 나무꾼을 발견한 선녀와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가족을 다시 만난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매일 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선녀는 부쩍 한숨이 늘어난 나무꾼이 걱정되었어요. 서방님, 천마를 타고 어머니를 뵙고 오세요. 대신 천마에서 절대 내리시면 안 돼요. 나무꾼은 천마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 목소리에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나무꾼은 천마를 탄 채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전 이제 돌아가야 해요. 얘야, 잠시만 기다리거라. 내가 오면 주려고 날마다 팥죽을 쑤었단다. 팥죽은 나무꾼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나무꾼이 맛있게 먹다가 그만 팥죽을 쏟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천마가 놀라 몸부림을 쳤어요. 결국 나무꾼은 땅에 떨어지고 천마는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 후로 오랫동안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수탉이 되었지요. 수탉이 된 나무꾼은 지금도 하늘과 가장 가까운 지붕에 올라가 꽃기요 꽃기요 하며 운답니다. 소금을 만드는 맷돌.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배고픈 백성들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백성들에게는 옷을 나누어 주었지요. 우리 임금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야.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너도 나도 임금님을 칭찬했어요. 그때 모자를 쓴 상인이 말했어요. 그런데 자네들 임금님에게 신기한 맷돌이 있다는 거 아나? 그 맷돌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군. 마음씨가 착하니 하늘이 임금님께 상을 주신 거구먼. 옆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엿듣던 도둑은 고약한 마음을 먹었어요. 신기한 맷돌이라고? 그건 오늘부터 내 것이다. 그날 밤 도둑은 몰래 궁궐로 숨어 들어갔어요. 임금님은 맷돌 앞에서 나와라 멈춰라를 외치고 있었어요. 나와라 옷 하면 옷이 나오고 멈춰라 옷 하면 멈추는 게 아니겠어요? 임금님이 외칠 때마다 맷돌에서는 쌀이며 음식이며 비단이 쏟아져 나왔어요. 도둑은 저도 모르게 씩 웃었어요. 오라, 저것이 신기한 맷돌이로구나. 도둑은 임금님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어요. 임금님이 깊은 잠에 빠지자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맷돌을 스리슬쩍 들고 살랑
허겁지겁 궁궐 담을 넘어 도망쳤어요. 이제 난 부자다. 도둑은 서둘러 바닷가로 달려갔어요.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누구도 날 잡을 수 없을 테니까. 도둑은 맷돌을 배에 싣고 노를 젓고 또 저었어요. 도둑은 어느새 먼 바다로 나왔어요. 사방 어디에서도 땅이 보이지 않았고 끼룩끼룩 울어대는 갈매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도둑은 맷돌을 빨리 돌려보고 싶었어요. 도둑은 맷돌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뭘 나오라고 하면 좋을까?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던 도둑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소금이 좋겠다. 소금처럼 귀한 게 없으니까. 나와라, 소금! 말이 끝나자마자 맷돌이 스르륵 돌기 시작하더니 하얀 소금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아이고, 귀한 소금이 정말 나오는구나. 도둑은 어깨춤이 절로 났어요. 도둑은 스르륵 쓱 스르륵 쓱 돌아가는 맷돌 소리에 맞춰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어요. 맷돌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온 소금은 금세 배를 가득 채웠어요. 어이쿠,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겠어. 이제 그만 멈춰야지. 그런데 도둑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맷돌을 멈추게 하는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머릿속에서는 스르륵 쓱 스르륵 쓱 맷돌 돌아가는 소리만 맴돌았어요. 도둑은 머릿속까지 소금이 꽉 들어찬 것만 같았어요. 아이고, 머리야. 그 사이 소금은 점점 더 높이 쌓여갔어요. 배는 마치 커다란 소금 산처럼 보였지요. 급한 마음에 도둑은 생각나는 대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쳐라, 소금! 이제 그만, 소금! 아니야, 소금! 됐어, 소금! 아무리 외쳐도 맷돌은 멈추지 않았어요. 맷돌은 여전히 스르륵 쓱 돌며 소금을 쏟아냈어요. 소금으로 가득 찬 배는 기우뚱 기우뚱 하면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나 좀 살려주세요! 도둑이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바다 한가운데에서 도둑을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도둑과 맷돌은 깊은 바닷속으로 풍덩 빠졌어요. 그리고 맷돌은 지금도 바닷속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끊임없이 소금을 쏟아내면서 말이에요. 이 때문에 바닷물이 짜게 되었답니다. 의 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언제나 형은 아우를, 아우는 형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 마음은 어른이 되어서도 변치 않았지요. 형제는 따스한 봄날 모내기를 함께 했어요. 형이 굽혔던 허리를 펴며 아우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어요. 형제는 함께라면 농사일도 힘들지 않았어요. 아우가 혼례를 올리던 날이었어요. 일찌감치 장가를 든 형은 아우가 기특하여 자꾸만 웃음이 났어요. 형은 정성을 다해 아우의 혼례를 준비했어요. 아우는 그런 형이 무척 고마웠어요.
형제는 여름 내 뙤약볕 아래서 함께 풀을 뽑고 쓰러진 별을 세웠어요. 형님, 그만 쉬세요. 나머진 제가 할게요. 무슨 소리냐? 아직 농사일에 익숙치 않은 내가 더 힘들지. 형제는 서로 도우며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어요. 아침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어요. 잘 익은 벼이삭이 황금 들판을 이루었어요. 형님, 올해도 풍년이에요. 풍년. 형제는 좋은 날을 잡아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볕단을 똑같이 나누었지요. 그날 밤 형은 뒤척뒤척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우네의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보다 곡식이 더 필요할 것 같구려. 그럼 서방님 댁에 볕단을 더 가져다 주세요. 형은 볕단을 지고 아우네로 향했어요. 숲에서 소쩍새 소리가 들렸어요. 아우네가 든든히 먹을 생각을 하니 흐뭇하구나. 아우 집에 볕단을 놓고 온 형은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갔어요. 아우도 새벽 일찍 잠에서 깼어요. 형님 댁에는 식구도 많은데. 밤새 뒤척였던 아우는 볕단을 지고 형님네로 향했어요. 어느새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아우는 형님 낯가리 위에 볕단을 올려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볕단이 그대로네. 볕단을 정리하려던 아우도 화들짝 놀랐어요. 거참 이상하네. 볕단이 왜 그대로지? 그날 밤 형은 다시 아우네의 볕단을 갖다 놓았어요. 한편 아우도 깊은 밤에 깨어나 형님네의 볕단을 몰래 갖다 놓았어요. 다음 날 볕단이 그대로인 것을 확인한 형과 아우는 또 깜짝 놀랐어요. 밤이 되자 형은 볕단을 지고 아우네로 갔어요. 아우도 볕단을 지게 지고 집을 나섰지요. 휘영청 뜬 보름달이 길을 밝혀주었어요. 거기 누구요? 발자국 소리에 놀란 형이 물었어요. 그러는 댁은 니시오? 아우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니, 형님. 아우야, 내가 웬일이냐? 그제야 형제는 서로의 지게를 보고 빙그레 웃었어요. 그해 겨울 아우네에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어요. 모두 방긋방긋 웃는 아기에게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뒤로도 형과 아우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유튜브에서 예림TV를 검색해주세요.